51페이지 밑에 개념 확인하기부터 보면서 넘어갑시다. 1번 문제 시작. 어떤 열기관이 이용해서 500주의 열을 분사하여 내부의 일을 하고 300주를 저열함으로 방출하였다. 이 열기관의 여유를 구하시오. 자,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은 고열원. 고열원의 의미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거 뭐야? 얘가 열기관이야.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저열원. 저열원의 의미는 주변 환경이야.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핸드폰마저도 오래 쓰면 따뜻해지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고열원에서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왔어? 500줄이 들어왔어. 그런데 얼마나 방출했어? 300줄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얘가 한 일이 얼마다? 200줄이다. 자, 뭐 구하라 그랬냐면 열 효율을 구하래. 자, 열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자, 공급된 에너지가 얼마? 500줄이고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는 200줄. 열기관의 역할은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된 게 요거인 거야. 계산하면 얼마? 그렇지. 0.4니까 40%. 다음 두 번째 시작. 다음중 카르노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S표를 하시오. 자, 카르노 기관이 나왔는데 요거 하면은 뭐 떠올리면 되냐면 얘는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리면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고, 자, 등온 곡선의 위쪽을 T1, 밑에 온도를 T2라고 했을 때 T1, T2 중에 누가 더 높아? T1이 더 높죠. 그럼 얘가 고열원의 온도고 T2가 저열원의 온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1-T1분의 T2.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카르노 기관은 가장 이상적인 기관이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이 카르노 기관이에요. 그래서 1번 최대의 열 효율을 갖는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맞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1이다. 이게 1이 되려면 요식을 봐봐. 1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 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T2가 0이거나 T1이 무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이론상 가장 최대의 열 효율을 갖는 기관이다 뿐이지 1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3번 시작.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S표를 하시오. 연력학 2법칙, 다른 말로 그렇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뭐였어? 무질서도. 그래서 자연세계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냐, 뭐 이런 걸 묻는 건데, 자, 첫 번째,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맞죠?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 있지만 1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없다. 반대죠. 1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1로 모두 바꿀 수 없는 거지. 바뀌었죠? 디귿. 세 번째. 자발적인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네. 맞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장치를 꾸몄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체가 있는데, 왼쪽에만 지금 기체 분자를 가둬놓고, 여기는 진공인 상태로 만들어놨어. 이 상태에서 요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면, 기체가 어느 한쪽에 몰려있을 확률이 더 클까? 아니면 양쪽에 골고루 퍼질 확률이 더 높을까? 양쪽으로 골고루 퍼지는. 양쪽으로 골고루 퍼질 확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100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100개의 동전이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클까? 아니면 반 정도는 앞면, 반 정도는 뒷면이 클까? 반 정도. 반 정도는 앞면, 반 정도 뒷면이 크죠?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동전 3개만 가지고 해보자, 3개. 자, 동전 3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있겠지. 그리고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아이고. 뒷면, 앞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 뒷면이 3개 나오는 경우. 자, 보니까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랑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누가 더 높아? 하나가 나오는. 하나 나오는 확률이 더 높지. 왜냐면 이게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거 반 해가지고 결국에 모으다 보면은 중간값을 가질 확률이 가장 크게 됩니다. 아까 그 기체 그거도 왼쪽 가느냐 오른쪽 가느냐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한쪽에 다 몰려있을 확률보다는 반반씩 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혹시 경우의 수 배웠어 너네? 경우의 수 보면 이거 나오지. 왜 이런지. 그래서 자발적인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 시작.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열기관은 2를 열로 바꾸는 장치이다. 거꾸로죠. 열을 1로 바꾸는 장치가 열기관이었지. 열기관이 작동할 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는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이게 항상 이동한다라고 해야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 효율이 1이 됩니다. 100%가 돼요.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 비자발적인 현상에 대해서 에너지를 투입해야지만 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야, 이게. 다음에 디귿.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한 저열원에 방출한 열의 비를 열 효율이라고 한다. 자, 열 효율이라는 거는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을 Q1, 저열원에 방출한 걸 Q2라고 했을 때 Q1분의 W지. 그럼 얘를 Q1과 Q2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 Q1 마이너스 그렇지. Q1-Q2 이렇게 해야 되죠. 방출한 열의 비가 아니라 한 일에 대한 비율을 따져야지 열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 2번.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쪽 그림은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이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은 Q1,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 Q2,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이 W이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한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의 비이므로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 Q1분의 W. 그렇지. 여기서 흡수한 열에 대한 한 일의 비라고 했으니까 Q1분의 W를 해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W는 Q1-Q2이기 때문에 따라서 열 효율은 Q1분의 Q2. Q1-Q2지. Q1 Q2요. 앞에 1이 있구나. 네. Q1분의 Q1-Q2인데 얘를 다시 쓰면 1분의 1 나누기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Q1, Q2. 앞에 1이 있다는 걸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 옳게 들어갈 거는 1번. 1번이 되겠네. 이쪽 단어는 뭐 어려운 건 없죠, 사실. 3번. 시작. 제2법칙과
옳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아요.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맞아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한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증가해요.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죠. 틀렸지?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가역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자연세계에는 가역현상이 있고 요거의 반대말 비가역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가능하다는 뜻이야. 역은 거꾸로. 그렇지. 그래서 거꾸로가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불러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물이 얼었어. 다시 이거 물로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비가역. 거꾸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종이를 태웠더니 재가 됩니다. 다시 종이 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세계에는 거꾸로가 가능한 현상이 있고 거꾸로 불가능한 현상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현상들이 비가역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가역 현상은 사실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기체 분자의 운동이 있어요. 자, 기체 분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충돌하면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할까 안 할까? 열에너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따뜻해지고 공기 분자들은 열에너지 발생하니까 운동에너지 잃어서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어야 돼.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충돌하면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안 해, 얘들은. 그래서 공기 분자의 충돌은 가역 현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체를 줄에 매달아서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거 무슨 운동이라 그래? 진짜 운동.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시켰더니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멈춰요. 멈추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 혼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비가역 현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갈 수 있느냐, 거꾸로 가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데 열역학 이 법칙은 비가역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 비가역 현상은 거꾸로 못 가는데 그 거꾸로 못 가는 이유가 무질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뭐라고?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어떠한 일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방향제 뚜껑을 열었어. 그럼 여기 방향제에 있던 분자들이 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뒀어. 다시 모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누군가가 에너지를 가해서 하나씩 끌고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이거는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없느냐에 대한 얘기고,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열역학 이 법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4번 시작. 같이 물질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도구에서 임대로 부른 것은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 놓으면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온다.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물체는 바닥 및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결국 정지하는데 이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물체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이 길고 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뭘까? 마지막 문장 아니에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열로 전환되었다. 이게 핵심인 거고, 마지막 문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고체라서 약간 그런데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어. 그럼 이 속에 있는 수많은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계속 운동하고 있을까?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운동하는 방향이 우연히도 갑자기 모든 분자들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어. 그럼 이 컵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진다. 왜냐하면
분자 하나만 두고 얘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좌우만 두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속에 있는 무수한 분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 엄청 작겠죠. 엄청 작겠지, 그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 같은 현상으로 오는 것,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지금? 연력학 이법칙. 연력학 이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물에 골고루 퍼진다. 맞아요. 이게 골고루 퍼졌다가 다시 잉크방울 상태로 모일 수가 없어요. 없죠. 공기 중에서 진동하던 진자가 공기 저항에 의해 결국 멈춘다. 맞아요. 맞죠.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아니에요. 영법칙이었나 이거? 맞죠? 맞아요 이것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는 연력학 이법칙인 거잖아. 아 비과학이랑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연력학 이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 현상 이경하면 다 이법칙이라고. 맞아요. 다음 5번 시작. 가상의 열기관 A와 B가 고열원에서 수사한 열 Q1, 자연으로 방출한 열 Q2, 외부의 한일 W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Q1, Q2, W 요 세 뭐라 그러지? 이 세 변수들은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지? Q1분의 W Q1은 Q1 W 플러스 Q2요. 그치, 이거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가에 들어갈 거는 150이고 난 여기구나. 나가 없네. 기억. 가는 150줄이다. 맞아요. 니은 A의 열 효율은 0.3이다. 맞아요. 자, 열 효율 계산해 봅시다. 열 효율은 나 발음이 잘 안 되네. 너네 이거 발음 잘 돼? 열 효율. 열 효율. 율이 돼요. 열 효율. 열 효율은 Q1분의 W. 그럼 Q1은 500이고 W는 150. 150 곱하기 2배, 2배씩 해주면은 1000분의 300이니까 0.3 맞죠? 디귿 B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어 제작할 수 없다. 이법칙 아닌가? 연력학 1법칙이 아니고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거죠. 연력학 1법칙에 위배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만약에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면 1법칙에 위배가 되겠지. 공급한 에너지는 300인데 300줄을 1 하고서 100줄이 더 빠져나왔어. 에너지가 생성된 거지 이거는. 그럼 이런 경우는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는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1법칙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연력학 1법칙이 뭐였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지, 에너지 보존. 다음 6번 시작. 그림은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사는 융합 과정이고 나와라는 단일 과정이다. 고열원의 온도는 T1, 저열원의 온도는 T2. 실험 부분의 넓이는 S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에서는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 1-T1분의 T2. 1-T1분의 T2다.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1-T1이 500켈빈, T2가 300. 300켈빈이니까 0.6이죠, 이거. 그래서 0.4. 기억 맞지?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이 한 일은 S이다. 네, 맞아요. 맞죠?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에 그 안에 갇혀있는 면적만큼 일을 한다 그랬죠. 디귿, 저열원의 온도가 일정할 때 고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 효율이 크다. 자, 요 식을 잘 살펴보면은 고열원, T1이지. T1이 증가하면 이 값은 작아져. 그럼 1에서 작아지는 값을 빼니까 전체 값은 커져야 되겠죠. 맞죠, 디귿? 이것도 맞다고.
7번 최대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인 칼로노 기관이 열 효율이 1이 될 수 없는 까닭. 이거 C 가지고 해봅시다.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하죠? T1분의 T2 자, 여기서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T1이 무한대이거나 T2가 0켈빈이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다음 8번 시작. 충돌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추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말은 장황하게 썼지만 진자를 운동시켰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다? 정지했다라는 얘기야. 기억, 열역학 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추가 운동하면서 공기 분자랑 부딪히니까 공기 분자와 추의 충돌로 인해 공기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 그렇지. 추의 운동 에너지. 추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다 보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정지하게 되는 거죠. 맞지? 디귿. 상자의 상태가 나에서 가로 자발적으로 바뀔 수 없다. 맞아요. 공기들이 우연치 않게 갑자기 똑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였어. 그럼 추를 밀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확률이 너무 적다. 확률이 낮아서. 맞아요. 확률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9번. 시작. 사용하여 A와 B로 구분한 용기에 A에만 분자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야금막을 제거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분자가 A와 B에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가 나보다 확률이 높은 상태이다. 자, 가 상태, 나 상태. 누가 확률이 높을까? 근데 막혀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못 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어차피 못 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A에만 있느냐 A, B 같이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얘 막고 있다가 딱 여는 시점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개념이 지금 생길 것 같은데 막혀 있다가 딱 떼는 그 시점하고 떼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 이렇게 비교를 합시다 우리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일 거거든.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서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누가 상태가 높은 거야? 확률이 높은 상태야? 나가 확률이 높은 거죠. 틀렸지?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야? 내가 답을 안 봐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볼게. 니은 가가 나보다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이다. 무질서도는 얘가 더 높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가에서 나로 진행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리모컨 좀 줘볼래?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그냥 문제로 지금 안 나왔고 앞에도 내용 설명하는 쪽에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얘기까지 하고 갑시다. 연구기관. 혹시 연구기관 들어봤어요? 연구기관 뭔지 알아? 왜? 자, 연구기관은 뭐냐면
무한히 일을 하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작동시켜 놓으면은 얘가 평생토록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연구기관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요율이 거의 1이어야 될걸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느냐를 두 가지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기관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물레방아가 있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해서 여기서 돌아가요. 그리고 얘가 발전기랑 연결이 됩니다. 발전기의 역할은 뭐죠?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지, 전기 만드는 거야. 이 발전기는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펌프랑 연결이 돼 있어.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물을 흘려가지고 얘를 돌려주면은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여기를 순환시키는 거야. 이해돼? 얘가 돌아가면서 전기 만들고 그 전기로 물 끌어올리고 물이 다시 얘를 돌리고 평생토록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연구기관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얘가 불가능한 이유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배야, 배. 이 배가 증기기관으로 움직입니다. 증기기관이라는 얘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물을 끓이려면은 열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열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이 바다에서 얻는 거야. 자, 바닷물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바닷물에 있는 열에너지를 뽑아서 물을 끓이고 남은 바닷물을 방출을 해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니까 만들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요런 식으로 작동하는 연구기관을 제 1종 연구기관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애는 뭐라고 해? 제 2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자, 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거는 1종 연구기관. 연력학 1법칙이 뭐였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이야. 그럼 생각해 봐봐. 얘가 물이 흐르면서 얘가 돌아가. 이걸 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펌프 올려서 물을 끌어올려요. 자, 물이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물레방아를 돌렸어. 그럼 이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00줄이 다 전달될 수 있을까? 아니요. 중간중간에 마찰.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마찰도 있고, 얘가 돌아가는데 마찰도 있을 거고, 전기 에너지가 전달될 때 전기 저항도 있고. 그럼 얘가 100줄이 아니라 80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80줄 가지고 물 끌어올리면은 영원히 동작할 수가 없죠, 이제. 서서히 멈추겠지, 그치? 근데 얘가 영구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줄인데 여기 마찰로 소비되는 에너지, 열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다 고려하고도 여기에 100줄이 전달이 돼야 돼. 그 말은 없었던 에너지가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즉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1종 연구기관이라 부르는 거야. 자, 얘는 왜 2종 연구기관이겠어?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왜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냐면, 자,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역할이 뭐야? 물 끓. 보일이 뭐야, 보일? 끓이는. 끓타지. 사람 이름인데 끓타지. 보일러는 끓이는 거야. 자, 물을 끓이는데 바닷물에서 열 에너지를 뽑는다 그랬죠. 자, 보일러의 온도가 높겠어? 바닷물의 온도가 높겠어? 보일러 온도가 높아요. 보일러 온도가 높아. 그럼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반대로 나가야 되지. 저온인 바닷물에서 고온인 보일러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커피를 이게 마시고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갑자기 이쪽 부분은 얼음이 생기고 이쪽 부분은 막 끓고 있어. 이쪽 부분에 있는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얘는 열 에너지 잃어서 얼었고 여기는 열 에너지 얻어서 끓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이거랑 똑같은 원리죠 사실은.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아니지. 우리 교재 51페이지에 용어 알기, 오른쪽에 용어 알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용어 알기 바로 위에 연구기간. 그래서 1종 연구기간, 2종 연구기간 나왔는데 혹시라도 모의고사나 이런 데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나마 알려주는 겁니다. 응? 수업 끝내라는 얘기네. 좀 더 할 건데. 자, 우리 다음 단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뭔진 모르지. 자,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야. 상대성 이론이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양자역학은 한 1900년 초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이론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명의 과학자들의 노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여기서 부강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성 이론은 오직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만들고 완성까지 한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없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에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 하지만 내가 너네를 보면 너네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왜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빛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빛.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거기도 나오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 거울을 본다는 건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여기서 반사된 게 거울에 도달했다가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들고 빛의 속도로 뛰어가. 그러면 형광등에서 내 얼굴에 온 빛이 빛의 속도로 나갔는데 이 거울도 빛의 속도로 가잖아. 그럼 과연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문제는 이해가 됐지? 자, 나도 거울도 빛의 속도로 물러나고 내 얼굴에서 반사된 것도 빛의 속도로 가. 그럼 과연 이 빛이 거울에 도달해서 반사될 수 있겠느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없을 것 같은데. 거울이 몇 개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형광등 한 개만 빛이 나오면 불 어. 그 형광등 몇 개? 볼 수 있으면. 자,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영상을 보고, 다음 시간에 영상을 보고서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상대성 이론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 단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못 받은 것 같지? 받았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광전효과라는 이론으로 받았는데 사실 광전효과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인 건 맞아. 하지만 얘는 진짜 범접할 수 없거든. 근데 왜 이걸로 못 받았을까? 증명이 안 돼서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 노벨상 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그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와, 수학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는데 기술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근데 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 사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노벨상 하나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광전효과로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영상 다음 시간에 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